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격적으로 탈당 의원 일괄 복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 성유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명 표결을 통해 무소속 의원 7명의 복당을 일괄 허용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당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라는 4.13 총선 민의를 받들고 복당 신청을 한 유승민, 윤상현 의원 등 4명은 즉각 복당이 승인됐고 주호영 의원 등 3명도 복당을 신청하면 승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의석수가 126석이 된 새누리당은 복당 완료 시 최대 129석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122석의 더민주를 제치고 원내 제1당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권 전체가 곧바로 격렬한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김희욱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괄 복당 결정 또는 결정 후 반발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는데요. 김희욱 비대위원장께서 상당히 무거우신 표정으로 당사를 떠나셨습니다. 거취 문제까지 심각히 고민하실 듯합니다. 친박계는 비대위원 일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앞으로 개최될 의원총회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남권 신공항 입지 등 현안 논의를 위해 열기로 했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반나절 만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김희욱 위원장의 참석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전격 결정된 것을 놓고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불쾌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훈풍이 불었던 당청 관계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탈당 의원들에 대한 일괄 복당 결정, 전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탈당한 의원들 7명 가운데 탈당했다가 이번에 총선에서 당선이 된 7분 중에 4명은 이미 지금 복당 신청을 한 상태고 3명은 아직 안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복당 신청서를 냈던 사람들이 이미 복당이 완료가 된 거죠, 지금? 어제 절차가 끝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결정을 하고 시도당에다가 아마 통보를 했던 모양이다. 시도당에서는 미리 지금 이제 탈당 당선된 의원들이 지금 이제 복당 신청서를 접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당원 명부에다 등재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유승민, 윤상현, 강길부, 안상수 4분은 지금 이제 복당이 된 거고 지금 복당 신청을 내지 않았던 주호영, 장제원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 이 3분은 아마 본인들이 내면 되는 대로 아마 복당이 되는 형식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미 이제 유승민 의원 이름 앞에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85일 만에 이제 친정 복귀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각 개파 혹은 각 개인의 어떤 의사나 의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비상한 각오로 당을 안정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설령 친박계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달리 완전히 자기들 생각에 쿠데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공공연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비대위를 왜 구성하느냐 이런 또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문제를 말이죠. 그다음에 이 사실은 이게 쿠데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복당 문제는 총선 직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때부터 가장 절박한 문제다, 절실한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우물쭈물하다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풀고 가자 이랬는데 그걸 쿠데타라 이러면서 반발을 해버리고 심지어 또 비상대책위원장 김희욱 위원장이 무슨 사퇴 이렇게 운운한다면 그런 비대위를 왜 구성하는지 아니 저는 유승민 의원 또 누구 개인적으로 복당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 가치 판단 이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당은 공식 기구 아닙니까? 공식적인 공당 아닙니까? 거기서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기구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권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결정은 그것이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도 그것은 존중해야죠. 예, 예.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어제 비대위에서 좀 전격적이라고 했는데 그 무기명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이 나오니까 11분이 지금 투표를 해가지고 6표 이상이 나오니까 이건 어차피 뭐 더 표를 열어봐도 네. 복당 결정이 된 거다 하고 다 찢어버렸다고 예, 얘기해요. 찢어버렸다. 그러면 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일단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뭐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비대위 내부에서 비대위원들끼리 지금 복당 문제를 논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어제 먼저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복당 문제를 결정내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무기명 투표로 해서 과반수 이상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 가령 복당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괄 복당을 시킬 것이냐, 선별 복당을 시킬 것이냐, 이걸 놓고 또 표결을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어제 결정에서 보면 당내 내부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김영우 의원, 그리고 권성동 그 사무총장, 그리고 또 이학재 의원 등 내부위원들에다가 또 바깥에서 오신 외부위원들까지 상당히 찬성을 하는 바람에 뭐 그게 과반수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민주적 행위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네. 없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친박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제 복당을 거부는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예. 이 출석 의원 가반수로 의원 그 제명안을 내고 네. 그리고 가반수가 참석한 상황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승민 의원을 제명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명분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 부분을 제명으로 가자.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분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이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태클을 걸려고 한다면 예. 결국은 당을 깨자는 이야기도 이렇게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일단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고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불만이다 그러면 의원총회는 별도의 과정인 거죠. 과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꼭 복당 결정이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당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친박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탈당을 하든지 분당이 되든지 뭐 이런 결정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게까지 된 상황은 네. 총선에서 참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총선에 대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은지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예. 새로 당 화합을 하고 결속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다시 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여기만 모든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거죠. 유승민 의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승민 의원도 총선 참패 책임을 일단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제 개인 이야기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친박 책임은 없습니까?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친박의 책임이 굉장히 그 내외부에서 강조가 됐거든요. 네.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그러면 복당시킬 때 일괄 복당시켰지. 너는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거기도 사람 차별해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분란을 부채질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친박계가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이죠. 이번에 이것이 뭐냐면 당을 재결속시키는 그런 중대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친박계가 이런 식으로 쿠데타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건 뭐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당신이 주도했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하는 것이 당의 앞으로 이 정리라든지 또 재결속이라든지 또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 분열된 모습을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힘 있는 측에서 친박이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어제 상황으로 좀 되돌아가 보면
일단 김희옥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에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단은 먼저 빨리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논의를 좀 주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주도했던 좀 서둘러서 빨리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건 어떤 계산이 좀 깔려 있었을까요? 어제 비대위 끝나고 나서 같이 그 아마 찬성 의견을 아마 냈던 걸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당 문제가 당의 통합과 혁신의 시작이다. 예. 아마 그 인식은 아마 제 생각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당내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이 그렇죠. 복당 문제라고 한다면 예. 이것부터 제거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비대위가 상당히 지금 그 김희옥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당내 쇄신이나 이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무기력증에 휩싸여 있다. 네.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예.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뭔가 정치적 존재 가치를 좀 증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지난번 당내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가 옹립한 후보다. 그 친박계 입맛대로 뭔가 움직이는 후보 아니냐, 그 원내대표 아니냐. 예, 예. 그러한 그 인식의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걸 좀 깨보자. 그리고 아마 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 본인이 자신이 꾸렸던 혁신 비대위가 이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의 앙금도 네. 저는 작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감정도 좀 약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람인 이상 아니 그 자신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비대위원장 됐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잘린 셈이니까 그렇죠. 직장에 말하자면 예, 예. 그것도 명분도 분명찮게 예. 그런 면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요 정리를 빨리 해야죠. 근데 정리할 제일 뭐랄까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문제 문제였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를테면 윤상현 의원도 구해줬지 않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이 나이가 자기보다 11살이나 많은 당시의 당대표 보고 욕설 섞어가면서 죽인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랬던 그거는 엄청난 그 아무리 실언이라도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다 보도만 안고 가자 이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네. 8월 9일 날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새로운 당 지도부가 생기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7사람을 완전히 끝까지 배제할 것이란 몰라도 이 사람들도 우리 당이 뭐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사람도 복당할 것은 예견돼 있었으니까 예. 다만 시일에 이제 선후가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만약 이 사람들 배제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만약에 친박이 당권을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또 명분을 잃고 이것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또 당 분열의 큰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진석 의원이나 김희옥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처리한 그 배경에는 그것도 전당대회도 명분 있게 치러가지고 그때 친박이 당권을 쥐든 비박이 쥐든 당권을 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혹도 없이 예. 어떤 의구심도 없이 어떤 비난의 소지도 없이 정말 명실상부한 이 결집 이런 전당대회가 되도록 네.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사람들 배제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올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 예. 같이 논의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아마 그런 판단이겠죠. 김희옥 위원장이 만약에 이번에도 또 배제해놓고 그건 나중에 전당대회 이후에 하세요. 이러면 아까 차 교수 말씀하셨지만 비대위가 뭐 하는 거냐, 예. 뭐 하는 비대위냐 이런 비난도 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청와대와의 관계 네.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TV 뉴스를 보고 네. 속보 상황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과연 몰랐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몰랐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당내의 이런 행위를 좀 그러니까 제동을 걸 만한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고 네. 보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언론에 포착된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정진석 원내대표 말로는 그 어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이 직접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알려줬고 그럼 사후에 사후에 통보를 예. 한 거죠. 네. 통보를 한 거고 그리고 이 뭐 정무수석실 관계자들도 TV 자막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니까 그럴 정도로 한다면 말 그대로 전격적인 작전으로 뭐 이렇게 지금 그 복당 문제가 처리된 셈이죠. 네.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안 내놓고 있지만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경로를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 4월 26일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도국장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소의 야대보다 더 힘든 게
내부에서 삐걱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그렇게 배신의 정치로 심판의 대상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온 데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청와대가 일단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그것도 여권의 핵심에서 아마 어떤 식의 그 모종의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앞으로 앉아 지금 현재 당청 관계를 결정짓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삐걱거리는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복당시키는 문제를 현 정진석 원내대표가 복당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와 당청 관계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뭐랄까 저 당청 관계 그 전례에서 보자면 아마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어디다 기대를 하느냐면 박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걸 끌어안는 그런 이제 임기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까지 다 끌어안는데 여당의 비박이라고 해서 못 끌어안는 이유는 없는데 다만 문제는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또 어떻게 냐 부정적인 요인만 계속 지적하면서 그걸 논리화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설득시키려 하면 대통령의 분노만 더 자극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명실상부한 협치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정치권과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예 대통령의 이 포용력을 키우는 쪽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다 쌓고 다 그냥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다 이제 물에 흘려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당을 대한다면 아니 아무리 비박이라도 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만이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제1요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괘씸죄 이게 적용받아서 이제까지 혼을 났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도 이제까지 혼을 냈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아무리 대통령이든 더 높은 사람이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 정치 리더 아닙니까? 최고 정치 리더로서의 그 포용력에 저는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지금 거취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임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취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오늘 어제 지금 사퇴, 그러니까 거취 여부를 이야기하면서 퇴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전화가 안 된답니다. 그렇지 전화를 아마 끊으신 모양인데 지금 그 김의옥 비대위원장은 아마 당내 사정을 오늘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지금 보도에 의하면 친박계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声明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새 결집을 해서 지금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정치적으로 지금 비판을 가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보이콧 아마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모양인데 저는 결국 키는 김의옥 위원장의 거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쥐고 계신 게 아니냐. 지금 이제 과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친박계의 그러한 행동들이 일종의 한 번 이 정치적인 분풀이로 끝날 것이냐. 이것이 향후 당청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올 건가 여부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내년에 지금 임기 마무리까지 지금 여당과의 관계도 본인의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따듬고 포용하고 가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그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오신 또 정치적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좋다. 이참에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 역대 과거 대통령들이 이명박 대통령 빼고는 모든 현직 대통령들이 여당과의 관계를 청산을 했던 게 그동안의 이 불행했던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그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당장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죠.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 당을 개혁하고 화합하기 위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 하겠다. 이러면서 복당에 대해서 어쨌든 어제 표정이 좀 밝은 표정 같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이제
차기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데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차차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네, 전망하세요? 지금 비박계 입장에서 볼 때는 친박계는 뭐 또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뭐 이주영, 그렇죠. 뭐 보니까 뭐 또 그저 뭐 이정현 의원 같은 공문종, 경우도. 뭐 네. 원유철 따지고 보면 나갈 만한 사람 많아요. 근데 비박계는 좀 그런 면에서 당권에서는 좀 인재난이죠. 그래서 정병국 의원 정도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유승민 의원 또 인기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도 당권이냐 대권이냐 예. 뭐 이걸 이렇게 저울질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네. 뭔가 역할을 하겠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굉장히 똑똑한 거는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예. 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2항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치더라도 예.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당에 대해서 뭐 이것은 당에 대해서 이게 스스로가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보면 당의 총선 참패에도 자신도 일단의 책임을 있으니까 예. 그냥 복단해서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예. 그동안의 심력 끼치들인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또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자세로 당의 발전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그 이야기는 좀 있었으면 예. 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뭐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섬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얻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네. 여당 내에서는 정권 내에서는 오히려 화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금 아까 차 교수 말씀하시지만 보십시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하고 서로 이제 갈등을 빚어가지고 탈당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졌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 사이에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다른 요인, 이를테면 뭐 가족 문제라든지 네네. 다른 요인 때문에 그래 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탈당할 때는 심각한 그런 갈등 요인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또 안 됐잖아요. 불임 정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당에서 앞으로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혹은 비박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갈등 때문에 대통령을 탈당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면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정권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 예. 그래서 친박계에서 무슨 벌써부터 대통령 탈당 쪽으로 몰아가느니 이렇게 운운하는 말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예. 경박한 말이니까 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을 볼 때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적어도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으려면 네. 이런 식의 경박한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상황에서 일단은 모두가 자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지.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유승민 의원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좀 사실 뭐 지금 친박계가 지금 유승민 의원의 복당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건 그 복당 그 자체가 아니라 예.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에 들어오고 나서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며 거기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냥 n분의 1 하나로 그렇죠. 계신다면 크게 의식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당이 돌아가지고 만약에 자기 당권에 도전해서 예. 당권을 잡는 상황, 또 나아가서는 만약에 대권의 유력한 주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친박계 입장에서는 거의 정치적 재앙에 가까운 예. 그런 식의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14일 날 혁신 비대위가 김의욱 비대위가 지금 그 당권 대권 분리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 그 당내 그 공천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김무성 대표와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지금 당 대표 내가 해봤지만 헛수합이더라.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최고위원들 2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이 그 친박계로 둘러싸여서 자기가 당 대표로서 할 권한이 별로 없더라. 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당권 대권 분리가 안 된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출마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색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나갈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시간을 두고 자신의 거취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당 그 대권 레이스에는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네. 높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예. 어떤 식으로든 이 유승민 의원의 뭐 재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이 발목은 잡는 쪽으로 아마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 앞에 닥친 당권보다는 대권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
여권의 안 그래도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그동안 지금 나오는 그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1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22.5%가 나오고 있고 바로 이어서 유승민 의원입니다. 15.7%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여론, 조사, 지지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분들이 바로 저걸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면 저 유승민 표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제까지 새누리당 당 원내대표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각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저분은 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해서 반항하고 했다는 그겁니다. 저항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지지도로 이어졌다.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예. 친박이 더 자중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저항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부상할 수 있느냐 이 점을 네.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 저 결과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별개예요. 민심이 저렇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너 친박이니 비박이니 너 앞으로 와서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니 말 것이니 당에 대해서 네가 분탕질을 할 것이니 말 것이니 이렇게 해서 따져서는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같이 뭘 이룰 수 있느냐. 유승민까지도 다 합해서 새누리당이 우리가 뭘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요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새누리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렇게 대선 주자가 국민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까지는 뭐냐면 야당에는 확고한 대선 주자들이 있는데 비해서 여당에는 너무 없어.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금 모셔오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 다행히 저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흥행을 위해서도 대단히 네. 좋은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친박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승적, 소화적 그런 이해 타산에서 벗어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정권을 어떻게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냐. 네. 같이 우리 네. 함께 또 우리가 함께 또 정권을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여기에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권 대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당권을 지금 장악하기는 아마 쉽지 않다 네네.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제 결국 본인의 지금 목표는 아무래도 지금 차기 대권에 대한 도전의 가능성을 분명히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개혁적 보수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친박계가 주류인 당권을 잡는 것보다는 네. 자신이 대권 레이스에서 확실한 가치를 들고 나가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당을 개혁하는 방향이 아마 옳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예.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유승민 의원이 복당이 지금 됨으로써 저는 아마 친박계 입장에서 특히 최경환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 아마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경환 지금 의원이요.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승민 의원의 이 정치적 발목을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제 친박계의 자장이라고 하는 그 지금 최경환 의원이 그러면 좋다. 그럼 내가 그러면 지금 당당하게 당권에 도전 심판을 받아서 네.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당의 구도를 지금 장악하면서 아마 유승민 의원의 공간을 최대한 좁히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네, 네. 뭐 어차피 지금 친박계가 지금 당을 깨자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그 당권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대선에서도 상당히 이 대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니셔티브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친박계가 지금 그 상당히 지금 그 모셔오고 싶어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아마 미는데도 더 큰 힘이 되고 거기에다 자칫 갈림돌을 작용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는데도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마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당권 레이스는 유승민 의원은 뛰어들지 않지만 네. 아주 더 치열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친박계 쪽에서 계산하는 거는 친박 당대표, 그다음 반기문 대통령 네. 이걸 계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 전까지만 해도 여권 내 주자 1위였던 김무성 전 대표 쪽에서는 김무성 대권, 유승민 당권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측의 희망이겠죠. 예. 그렇게 됐으면 오죽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당내에서도 친박의 그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예. 비박 주도로 해서 당도 이끌어 나가고 또 대권 주자로 나서는데 특히 중요한 건 이번에 뭐냐면 이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예, 예. 이래가지고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또 당권 대권 분리를 이거 분명히 해놨단 말이죠. 예. 근데 당권 대권 분리가 과연 유리하냐? 이거는요. 2004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 대표할 때
그때 홍준표 개혁안으로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 한 번도 그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대선 때는 또 당 비상대책위원장 맡아가지고 그 끝까지 권한을 쥐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경우에 친박이 당권을 잡고 비박이 만약에 대선 주자로 나서는 상황이 있다면 대선이 제대로 치러지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에서도 볼 때 저는 당권 대권 분리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당권하고 청와대하고 당청 분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가능하지만은 대선 과정에서 당권 대권 분리를 해버리면 오히려 전력에 큰 마이너스가 오냐니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뭐 실망할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지도라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지만 그렇죠. 몇 달 안에도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데 예.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많은 유력한 주자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서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행이 되고 이슈가 되는 예, 것이 더 그렇죠. 재밌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군요.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 새누리당이 먼저 이제 복당 문제에 대한 그 물꼬를 사실 튼 게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소식 성유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2주 만에 귀국했습니다. 복당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복당 신청한 상태인데 새누리당에서는 다 지금 복당이 됐거든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새누리당이 탈당파들을 전격 복당시키기로 하면서 복당 논의가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송영길, 추미애 의원 등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이 앞다퉈서 이 의원 복당을 서두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열세를 쥔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새누리당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당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됐던 친노 좌장격인 이 의원이 복당을 한다면 친노 진영과 껄끄러운 관계인 김종인 대표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국회의장 경선에서 이미 확인한 친노 주류의 힘이 차기 당권 구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공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갈 공산이 큰 상황인데요. 이 의원의 복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미 복당 신청서 낸 상황이죠.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요. 일단 말을 안 하긴 안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그 문제와 같이 같은 날짜에 이렇게 입장이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을 좀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경우가 좀 많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난번 그 공천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해찬 의원을 낙천시켰던 김종인 지금 비대위 대표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계속 영속적으로 그 체제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번 8월 말이면 이제 물러나실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일종의 이제 서로 두 사람 간의 정치적 자존심 싸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당내의 구성원들, 특히 이번 당대에 출마할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시간 문제다. 네. 지금 당장은 지금 김종인 대표의 또 자존심을 또 당내에서는 상당히 그 지금 나름대로 배려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사실 김종인 대표의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뭐 팽시킨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실체도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결국은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이해찬 의원의 복당은 아마 전당대회 직후에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이후를 전망하셨는데 뭐 어떻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당권에 무슨 어떤 생각이 있다면 예. 끝까지 전당대회 때까지는 좀 태클을 걸어 맞겠죠. 예. 그런데 뭐 꼭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어차피 좀 이해찬 전 이제 총리가 이제 이해찬 의원이죠. 의원이 예. 여기 뭐 복당하는 건 뭐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왜냐면요 지금 거기 당권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저분은 친노의 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당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세력인 친노 친문 세력에 반대해가지고 하고는 당권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뻔한 상황에서 네. 이해찬 의원이 복당을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당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는데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끝까지 정말 사력을 다해서 태클 걸고 나서겠다 이러면 모르지만은 예. 어쩌면 아마 근데 이제 저분이 들어오면 당 대표 그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인식 때문에 그런데 미치건 안 미치건 주도권은 이제 친문이 갖게 되는 거니까 예.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따지자면 저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무슨 큰 변화를 초래할 건 아니에요. 이미 구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쩌면 전당대회 이전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여당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그 분위기에 편성하거나 그 분위기에 따르거나 어쨌든 뭐 전당대회 전에라도 예.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면 뭐냐면 네. 김종인 대표는 만약 김희옥 위원장 새누리당 김희옥 위원장 경우면 김종인 대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새누리당 예. 그 비대위는 좀 김종인 비대위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구나 하는 네.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 뭐 8월 전당대회 이후를 전망하고 계신데 그 상황에도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개헌 문제 어떻게 논의될까 좀 궁금합니다. 어느 때보다 좀 활발하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논의는 되고 있는데 각자 이제 개헌의 방향이라든지 개헌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그렇죠. 어제 그 한 여론조사에 보면 거의 우리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그렇죠. 지금 개헌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권도 상당히 그 개헌의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총론은 다 공감을 하는데 예. 문제는 강론이 다르다는 거죠. 네. 강론이 다른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4년 중임제 그렇죠. 대통령 개헌이었지만 지금 친박계가 지금 추진하고 싶어하는 것이 좀 다르죠? 2연 집중구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반기문 총장을 외치 대통령 그리고 그 친박계 실세 총리를 내치를 담당하는 네. 이런 식의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상당히 개헌에 적극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은 개헌보다는 지금 이제 국회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개헌 논의를 지금 말하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우윤건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이런 분들은 또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다 각론에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개헌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개헌 논의 자체가 권력 구조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 쪽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개헌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각자 생각대에 따라서 정치공학적으로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럼 결국 자신들 그들만의 리그구나. 네.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예. 왜 꼭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개헌 권력 구조를 갖고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여러 차례 이 본인이 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타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수준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갈 것인가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의 대표 예. 그리고 이 유력 주자들이 다 같이 어느 한 틀에서 모여서 네. 이야기를 해서 합치점을 찾지 않고는 힘들다.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 개헌은 총론은 있지만 강론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저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봅니다. 뭐 어쨌든 지금 보면 분위기도 좋고 공감대도 좋고 다 좋다.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네요. 분위기 좋은 건 이번뿐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될 때는 아예 내각제 개헌하겠다고 하고 된 거 아닙니까? 네.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예.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4년 중임제 했죠.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중임제 했죠. 김형호 그 국회의장 때 또 전번에 정의화 의장 때 국회 내에 그런 기구 뒀죠. 예. 그래도 안 되는 건데 뭐 지금 차 교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뭐냐면 전부 보면 강론에서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네.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만 논의했지 국민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이제까지 안 보였거든요. 예. 우선 그것부터 해라. 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안 그래도 저 어려운 판에 그 개헌 그 논의까지 이끌고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불과 개헌 얘기 딱 나올 때만 해도 분위기 좋고 이번엔 좀 될 것 같다 이랬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갖고 또 이런 분위기 또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